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기한이 언제까지였는지 모르지만 그제 재판에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저께죠. 네. 징역 2년 선고됐으니까 그걸 이제 일단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께 노상원에 대한 어젠가 보다 노상원에 대한 그 판결에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 이연복 부장판사가 노상원에 대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도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국헌을 문란한 내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는 공감하는 보여주는 뭐 그런 판결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그 재판에서 이연복 부장판사가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 원을 추징한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상원에 대해서 징역 2년 하니까 애개하고 놀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노상원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재판이 아니고요.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김용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진급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뇌물 받아먹은 거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구형에서 2년 선고면은 꽤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를 한 내란 외환죄 혐의자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판결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 때 어찌됐든 간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상원이 거기에서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까지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한덕수도 판단을 하겠지만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뿐만 아니라 노상원이 한 행위나 이런 거 햄버거 모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란 최소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재판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강수혁 변호사님. 네.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보다 먼저 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재판들이 있는데 아무리 지기현이가 장난치려고 해도 이렇게 다른 법관들이 계속 이거는 확실한 내란이고 헌법을 위반한 거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기현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미 있었고 계엄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있었고 내란 관련돼서 연타로 지금 선고가 내세워질 건데 근데 지기현이 뭐 우리가 아주 뭐 지구가 뽀개지는 듯한 어떤 이례적인 일을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계엄 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변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을 자기가 정말로 풀어주고 싶다면 남은 변수는 단 하나 공소기각밖에 없어요. 이 수사기관이 전부 다 수사 권한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다. 특히 초반에 공수처가 수사한 게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 때문에 실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공소기각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판사가 검사 측에 특검 측에 의견을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들이 보기에 수사권 논쟁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재판부를 설득해봐라. 의견서를 내. 이렇게 그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없이 쓸데없는 증언들만 계속 들어 지금. 그 증언을 듣기 전에 선결된 문제라고요, 이게. 증언 들으면 뭐해? 그 앞선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되지만 지기현 재판장이 다른 판단할 가능성 전혀 없고 오히려 양형. 그러니까 윤석열을 처벌하되 형을 어떻게 정하는가에만 뭔가 좀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다르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나? 이거는 걱정할 만하죠. 그 다른 건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도 지기현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법 왜곡죄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 왜곡죄는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죠. 전혜원 원장님, 저는 법 왜곡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한다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봅시다. 그 법 왜곡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그런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비상계엄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사실 맨몸으로 탱크도 막은 국민들이고요. 윤석열이 내란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이제 좀 잘 되겠거니 하고 있다가 다 같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지기현 재판부 분명히 그런 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재판부에서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지적했던 선례가 최근에 뚜렷이 남겨졌다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점인데요. 지금 노상원 판결이 나왔고 이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윤석열에 대한 판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판결이 이제 줄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판부가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 재판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자꾸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도 이번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뭐 지기현 아니라 별놈이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허구한 날 술 처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거짓으로 출근하는 척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참 그런 자가 그래도 정말 하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에 재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살려고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보면 정신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그 증언 얘기 나오는데 김현태 있지 않습니까? 그 튀김 707에 네. 이자가 안기령 그 대변인 총기 이렇게 막아선 것을 마치 뭐 크리틱한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압했니 어쩌니 연출했니 쇼했니 그러니까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공연성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듣는 상황에서의 모두 말이기만 국민이 하면 다 되는 봤으니까. 거죠. 네, 그럼 뭐 명백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이제 요즘에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다 까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유리한 부분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얘기는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윤석열이 만나자마자 엄청나게 술 많이 마셨는데 돌아오면서 자기 휴대폰에다가 구중궁궐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는 구중궁궐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 것은 저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취생몽사?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구중궁궐이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대통령이시면 제일 어른이신데 사람이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혼자 갇혀 있으면 마음대로 혼자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을 먹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구중궁궐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군인이 그것도 측근이라는 자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전현 원장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기서 구중궁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난리를 치고 용산으로 옮기더니 뭐야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네. 자기가 왕노래하고 있다. 이제 궁궐이란 표현 자체가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표현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저는 이진우가 이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려는 물타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쓰거든요. 사실 우리가 특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할 때 사초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중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리인데 최근에 김건희가 썼다는 너 때문에라는 표현이라던가 뭐 구중궁궐 이런 표현이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초가 아니라 이걸 막장 드라마로 몰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구중궁궐이라는 용어를 쓰면 윤석열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군 관계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신세한탄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보복으로 뭔가 군을 동원해서 뭐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말하는 반응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인들도 참담한 신경을 느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우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이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나는 꼭 배신을 당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표현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 얘기 들으면서 강성 변호사님. 네. 지가 배신당할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유아기적인 심리가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잘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잘 나에게 옆에서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 그거 다 배신 아니야, 배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유아기적 심리.
예, 그런 것이 이제 엿보이는 거고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의 말을 자세히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저게 지금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럴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체포 지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증언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윤석열이 본회의장 가서 4명씩 4인 1조로 해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가 진술을 해놓고 그걸 다 정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관이 얘기하니까 난 그때 기억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기억에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왜 이러나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없고 계엄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 맞는데 내란이 되려면은 계엄이 선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폭동행위로서 막아야 내란이 되는 것인데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 요렇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윤석열 살리는 것도 되지만 본인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비난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교묘한 얘기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진우가 사실은 사령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기 말을 바꾼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총으로 쏴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 뭐 문을 도끼로 부숴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때 그때 이진우 사령관도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러다가 헌재 출석을 앞두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기가 살겠다고 발언한 것도 있지만 좀 이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수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한동훈 얘기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금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보수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동훈 반드시 징계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못 나오게 반드시 당원권 정지시켜야 돼. 이런 얘기로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동훈과 관련돼 있고 거기에 윤석열이 한동훈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고 힘들어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편하게 얘기를 다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돼 있는 자기 내란 혐의와 관련돼 있고 윤석열이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날 만한 얘기는 전부 다 기억 안 난다. 내가 사흘 뒤에 뭐 부관으로부터 따로 들은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면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